안녕하십니까. 고려대 경영대학 이만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는 어떤 세금이 있고 이 세금을 어떻게 조합시켜야만이 우리가 경제 성장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근데 이 세금 중에서 특히 기업을 하는 것과 관련된 세금은 성장 동력과 아주 연결됩니다. 투자 의욕도 문제가 생기고 다 있죠. 그래서 이게 성장 동력을 이끌 세제 개편, 요즘 중요한 논의사항인데 이것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살펴보면은 조세는 무엇인가 이런 정의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그다음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집니다. 국세는 중앙정부의 세수를 차지하겠고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세원이거든요. 요걸 이제 세목별로 한번 나눠보고요. 국세 수입 실적, 요게 이제 장인도 실적이 나왔는데 현재까지는 잠정인데 요거를 재작년과 비교해서 우리 세금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의 수입의 4대 세목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상속증여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성장 동력을 되살리려면 세제를 어떻게 개편해야 될까? 요 현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에게 과세 효율을 제고를 위한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세, 세금입니다. 세금.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 요거만 세금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이런 거는 국가도 아니고 지방자치도 아닌 건보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진다. 부과주체가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국가의 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요거 수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 벌과금 이런 거와는 다르다. 그래서 세금은 아주 명예로운 납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부과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부과 목적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세 법률주의라 그러는데요. 옛날에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왕정에서도 찬성하는 어떤 의회가 의결하는 그런 세금만 내겠다. 이래서 조세 법률주의가 형성됐죠. 그리고 세금의 양식은 직접적 반대급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보상성 성격이죠. 그러니까 세금은 자기가 법률에 정한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면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TV에 나와서나 이렇게는 내가 텍스페이어다. 내가 텍스페이어라. 그러니까 세금을 법적으로 나에게 부과된 세금을 다 냈다. 이런 것을 아주 강조하죠. 근데 내가 낸 세금만큼 돌려달라. 이런 반대급부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연인에게 부과하는 방식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거를 이제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 이럴 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은 원칙적으로 금전 형태로 부과한다. 그래서 현금으로 내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게 나 현금 없는데 나한테 세금 나왔다. 그 관련돼서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부분요. 그러면 요 나의 부과 대상이 됐던 이 물건으로 내가 내겠다. 이렇게 물납, 주식이나 이런 거 내겠다. 이 물납을 신청하면은 정부가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 국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걷는 세금이다 그랬습니다. 국세를 이제 두 개로 특별히 나누면 내국세와 관세 이렇게 있는데 관세는 국경을 통과하는 것과 관련된 세금입니다. 우선 관세 우리 외국 나갔다가 물건을 사들고 올 때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관세 신고해야 되죠. 그 관세가 냅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이런 거 수입할 때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물건값과 관세를 포함한 가격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죠. 그래서 관세 부가세 그러면 관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세법상에 임시수입 부가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해외에서 뭐 물건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국내 시장을 교란하거나 이럴 때 임시적으로 관세에 더해서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세금입니다. 근데 뭐 집행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지는데요. 보통세는 요걸 가지고 일반 재정에서 다 쓰는 것, 이게 보통세입니다. 목적세는 요 부분에 특별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게 있죠. 교육세는 뭐 교부금으로 쓰기 위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꽤 많은 세수였는데 요즘 뭐 초등학교 학생들 줄어들고 그러니까 교육세가 남아서 이거 뭐 낭비한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목적세에 대해서는 참 이게 어떤 시점별로 좀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목적세는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조세를 운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거는 뭐 주로 뭐 유류 이런 데 이게 부과되는데 교통, 에너지 부분을 이게 쓰기 위한 목적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뭐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농어촌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뭐 여러 세목에서 더 거둘 게 없으니까 아주 뭐 특수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문제도 제가 좀 지적하겠지만은 이것도 좀 합리화해야 될 그런 세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보통세는 일반 세수가 들어오는데 여기 이제 과세 양식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직접세는 담세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직접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내죠. 근데 사실은 뭐 근로소득 같은 건 원천징수해서 사업자가 대신 내주죠. 그러나 뭐 연말정산도 하고 나중에 어떤 개인이 자기 책임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세입니다. 법인세도 부담하는 법인이 직접 내는 것. 상속세도 부담자인 상속인이 직접 납부하죠. 증여세도 직접 납부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직접 납부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자, 요 개별 항목으로 살펴보면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요 부분 그리고 그 밑에 부가가치세까지는 개별적으로 나중에 다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세 4대 세목 이외의 세목을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중에서 일정 이상의 규모의 재산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 다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국세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또 지방으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고 과거에는 이게 너무 높은 세율로 부과돼서 참 민원의 대상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요즘 상당히 합리화했는데 중복과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산세와 통합해서 징수해야 된다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처럼 간접세를 내가 세금 물건 살 때 부담하는데 이걸 사업자가 걷어서 갖다 내죠. 그래서 간접세입니다. 그러니까 부담하는 사람과 갖다 내는 사람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그런 형태고 개별소비세는 옛날에는 이걸 특별소비세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개별소비세라고 했나요? 부가가치세를 이제 10%를 걷기에는 이건 너무 고급 소비다. 좀 더 걷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추가해서 조회합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 입장료 이런 거 좀 추가해서 그다음에 고급 사교장 입장료 이런 걸 때 개별 소비세를 부과합니다. 뭐 음료 중에 일부 개별 소비세 대상이 되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는 이게 일모를 잘 시켜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부과될 때는 이게 아주 특별한 소비였는데 조금 있으면 일반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흑백 TV도 특별 소비세 그 당시에 대상이었는데 이 다 컬러로 다 바뀌고 흑백 TV를 보는 사람도 없을 때도 그게 특별 소비세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특별한 소비다. 예? 과거에는 특별했는데 특별하지 않을 때는 일모를 그때그때 지켜주지 않으면은 개별 소비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죠. 주세는 개별 소비세하고 성격이 똑같은데 주류에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좀 높죠. 그래서 주세는
또 국제적 어떤 교류도 있기 때문에 높은 세금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 이런 거 참 잘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세 중에서 소주에 대한 주세가 늘 문제가 되죠. 이게 뭐냐면 도수로 규제하다 보면 또 많은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대중세거든요. 대중소비니까 주세를 좀 소주에 관한 세금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세율을 유지해야 되겠죠. 인지세는 우리가 뭐 예금 통장에도 붙고 이런 인지세인데 이것도 부담자하고 갖다 내는 형태가 인지를 사서 붙이고 뭐 이렇게 아니면 또 일괄적으로 찍어서 통장 같은 거는 은행들이 내고 이렇게 하는 형태를 택하고 있죠.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매도할 때, 매수할 때는 증권세에서 부과 안 합니다. 매도할 때 매도 총액이 얼마씩 부과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액주주는 주식 매매 차익에 과세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체로 매각할 때 좀 낮은 율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세의 종목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도가 차지하는 세금과 시군에 배분하는 시군이 차지하는 세금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지는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이건 딱 이 목적에만 쓰도록 해놨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세 세수가 남아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렇게 돼 있죠. 시군세는 시군이 쓰기 위해서 보통세라는데 현재로서는 시군세에 해당되는 목적서는 없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보시면은 취득세, 우리 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럴 때 취득세 내죠. 자동차 뭐 취득세 대상이 있습니다. 일회성입니다. 취득세는 한번 내고 취득이 종료되면은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등록 면허세는 이게 뭐 자격증 중에서 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들은 연간 이렇게 면허세를 냅니다. 면허의 대상 요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레저세는 우리가 뭐 승마장 이런 데 입장할 때 이렇게 걷는 지방세입니다. 요것도 이제 보통세인데 도가 차지하는 세금이죠. 자, 지방소비세는 우리가 국세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낼 때 그의 10%를 이건 지방소비세네요. 지방소득세라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는 소비세 중에서 부가가치 중에서 일부를 지방에 이전하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로서는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자, 시군에 가는 보통세는 주민세는 세대별로 일정액을 부과하죠. 그 주민세가 있고 재산세, 이게 참 큰 세목인데요. 그래서 이게 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고가의 재산이 많은 그 시군은 아주 재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 중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걷는 것은 성남시입니다. 성남시는 경기도 성남시인데 시군에 속하지만은 재산이 뭐 분당 이런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시군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 고급 자동차가 많은 시군, 예를 들면 이것도 성남시가 해당되겠는데 그러면 굉장히 자동차 세수가 많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려다가 지방소비세가 위에 있는 거를 지방소득세가 지방소비세는 도세고 지방소득세는 이제 시군세입니다. 이거는 법인세나 그 소득세 중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합니다. 이것도 법인 본사가 많은 그런 시군은 유리하죠. 그것도 뭐 성남시가 되겠습니다. 본사가 많이 있으니까요. 자, 담배 소비세는 이 담배가 좀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 위해서 담배 소비입니다. 이거는 시군별로 어떻게 배정하냐면은 어디서 다 팔린 담배 팔린 거를 따져서 시군별로 배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의 어떤 뭐 안양시에서
판 사가지고 담배를 서울에서 피우면은 한양시 세수는 올라가고 뭐 담배에 대한 뭐 이렇게 흡연에 대한 어떤 부작용 이런 건 서울이 했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자기 시군에서 담배 세자 이런 걸 이제 지방자치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지방세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우리가 지금까지는 도시만 나눴는데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가 있잖아요. 서울특별시도 있고 부산광역시, 뭐 광주, 울산에 대전에 광역시가 있는데 요런 자치구는 요 특별시, 광역시는 이 세수 중에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만 자치구에다 보내고 나머지는 다 특별시, 광역시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부자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왜냐하면 구에다 2개만 주고 모든 세수를 다 창조하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에 있는 시군 중에서 성남시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배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각 자치구의 사정을 다 종합해서 또 이렇게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치구에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만 배정된다. 그러니까 강남구 이러면 재산세가 높죠. 그래서 좀 더 시장이 좀 나아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광역시, 부산광역시 안에는 또 시군이 있거든요. 뭐 기장군도 있고 뭐 있는데 요 시군들은, 광역시 안에 시군들은 여기 시군세, 위에 있는 시군세를 다 차지합니다. 시군세의 그 세목을 다 차지하도록 이렇게 배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그다음에 뭐 강원특별자치도, 뭐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이런 게 있는데 요것도 특별시도 이것도 이 경우에는 모든 세목이 자치시나 자치도에 배정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원특별자치도 안에는 모두 시군이 옛날 시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시군이 그대로 있는 경우는 우회 시군세, 도의 시군세 배정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 국세의 수입 실적 이렇게 잠정 2003년치는 잠정분입니다. 아직도 뭐 국회가 완전히 승인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2022년과 비교하면은 우리 작년은 재작년보다 세수가 총 국세로 50조 1,000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세수가 다 줄었죠. 우선 경기도 안 좋았고 일부 세금은 조금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우선 소득세 12조 9천이 감소를 했죠. 그 다음 법인세 23조 2천억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우연히 이렇게 금액적으로 일치했는데 줄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속증여세는 앞으로 고령화돼서 재산가들이 고령화돼서 자꾸만 별세하시는 분이 늘어나면은 이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2022년보다 조금 과세 표준을 낮췄죠. 그러니까 현실화율 같은 거 조정해가지고 조금 줄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이것도 상당히 줄었다. 그러니까 경기가 참 안 좋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개별 소비세도 조금 줄고 주세, 뭐 인지세는 또 이게 우연히 또 같았고요. 증권거래세 자체도 줄었습니다. 이것도 증권거래 자체도 좀 줄었구나 하는 생각을 볼 수 있고요. 교육세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지방 학생수도 줄고 이런데 교육세는 계속 좀 다른 세수는 증가하더라도.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조금 줄었고 농어촌특별세도 조금 줄었고 관세도 조금 줄은 이게 작년에 세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4대 세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가 많은 순서로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는 그 영어로 보면은 individual income tax입니다. 우리는 소득세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다음에 설명하는 corporate income tax, 법인세에 대립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자 빼고 저쪽은 소득자 빼고 이렇게 해서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세자로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우리가
다 관습적으로 인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소득세인데, 개인소득세 열거 방식은, 과세 방식은 열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을 일일이 열거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열거가 안 됐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조금 바꿨습니다. 그 열거를 원칙으로 하되, 뭐 이런 거는 그 과세 대상에 이게 유형별로 포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일부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소득 같은 경우, 과거에는 사업소득 일일이 열거 안 되면은 사업소득세를 안 냈는데, 유형별 포괄, 이런 유사한 것, 이런 것은 과세하겠다.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이런 거요. 우리나라의 이자는 열거가 돼 있는데, 요거를 이자, 사실은 이자지만 매매 차익 형태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과세를 못 했는데, 그것도 유형별 포괄주의에서 과세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방식은 종합과세, 그게 여기 열거되어 있는 6개 소득은 합산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과세라 해서 이자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 이하는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소액의 세금을 부담하고 나면은 종합과세가 안 되는, 그게 분리과세입니다. 분류과세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따로 떼서 과세하는 세 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분류과세 대상이 현재로서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도록 세법에 만들어 놨는데, 이걸 지금 조금 조정하거나 이걸 아예 폐지할 그런 논의가 되고 있죠. 근데 국회가 통과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 국회가 운영되면은 그때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이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요.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혼동하셔서 안 될 게, 기타 소득은 그럼 이거 이외에 모든 기타 소득, 기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도 일일이 열거돼 있습니다. 소득세는 열거 방식, 열거돼야만 과세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자 소득은 수익 금액이 바로 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소득을 얻는데 경비를 쓴다는 거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다른 사람한테 뭐 2%의 돈을 꾸어서 은행에다가 3%짜리를 예금했다. 그러면은 이자 소득 금액은 3% 전액입니다. 내가 2%짜리를 했기 때문에 요거 빼고 차액만 이자 소득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참 개인이 금융업을 운영할 경우에, 그건 사업소득 방식으로 해서 그 경비가 인정되게 되겠습니다. 자, 배당소득, 요거는 배당 받은 거에다가 그로스업 방식, 요 배당을 주기 위해서 법인이 얼마를 세금을 냈겠는가, 그걸 해서 가산을 해서 그 법인에게 부과됐을 것 같은 세금만큼은 세공제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배당소득세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죠. 인정되는 필요경비도 소득세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는데, 여기면 꼭 이제 필요한 뭐 교육비를 썼다, 뭐 이런 공제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일괄공제,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몇 퍼센트를 이렇게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방식을 택하고 그 차액만 근로소득 금액으로 합산되겠습니다. 연금도 총 연금 받은 거에서 연금소득 공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그걸 공제하고 나머지만 연금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소득 금액, 기타소득은 이게 좀 뭐 어떤 면에서 일일이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타소득은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그러면 필요경비에 의제되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제 필요경비를 빼고 기타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소득 금액 과세 방식은 일정 금액까지는 분리과세를 하고 그 넘어가면은 모두 종합과세가 되도록 이런 방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합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해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거기에 기본 세율을 곱하는데 이 세율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참 복잡합니다. 1,400만 원 이하 사람들은 과세표준이 6%만 세금 내는데 그다음 계속 이렇게 15% 구간대로 갔다 24%, 35%, 40%, 38, 40%, 42%, 45%까지 최고세율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이렇게. 자, 최고세율이 걸린 사람은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49.5%의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이 있어도 뭐 소득에 대해서 또 들어가는 게 뭐 건강보험료도 4대 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가산하면 최고세율은 절반 이상을 소득세를 부담하는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담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굉장히 고세율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선 이 복잡한 구조는 세금을 일정 소득 이상인 사람한테 올리겠다는 그런 것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다 보니 복잡해졌는데 아주 후진적입니다. 모든 나라가 2, 3단계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자기가 얼마 벌면 얼마라는 세금 계산할 때 이걸 보고 기겁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제를 운영하냐. 그래서 이 기본세율을 좀 단계를 축소해야 된다. 그게 소득세의 지금 개선 과제입니다. 자, 분류과세 대상 소득, 퇴직소득은 퇴직할 때 일회성입니다. 굉장히 유리하게 과세하도록 분류해서 따로 과세하고요. 양도소득 금액은 요게 이제 부동산 뭐 양도 한 10년 갖고 있다 한 번씩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과세하는 방식으로 안 되겠으니까 양도소득 과세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1년에 뭐 서너 번 계속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소득이 되는데 양도소득 계산 방식과 사업소득 계산 방식 중에서 더 세금이 많은 것으로 비교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세수 확보하려고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법인세. 법인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인의 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소득세죠. 그래서 이 과세 방식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열거주의인데 법인세는 포괄주의입니다. 포괄주의. 그러니까 법인이 순자산이 증가한 거 이거 다 일단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는 사업연도별로 과세하고 또 이게 청산하는 애는 여태까지 누적된 어떤 차익을 한꺼번에 과세하는 청산소득을 과세합니다. 자, 각사부터 소득 과세하고 토지 등의 양도에서 생긴 거는 추가해서 또 세금을 한번 때립니다. 그리고 미환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과거에 25%이던 세율을 22%로 이명박 정부가 했으니까 그 차익 3%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그거를 이런 목적에 쓰지 않으면 우리 과세하겠다고 하고 만든 것이 미환류 소득세제입니다. 아주 세제 구조가 복잡한 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법인세에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 과세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내국법인과 비영리 내국법인, 예를 들어 뭐 공익법인들 이런 법인들 좀 낮은 세율의 구조가 돼 있고요. 외국법인도 영리와 비영리로 나눠서 이렇게 과세하고요.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외국 정부는 우리가 정부로 봐서 다 세금을 안 내게 하면 외국 정부가 한국에 와서 막 영리를 취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외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의제해서 비영리 법인 수준으로 과세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이것이 이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해서 거기서 빼주는 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2월 결손금입니다. 15년 이내에 개시된 2월 결손금을 다 차감해 준다라고 돼 있지만 이게 지금 2월 결손금의 공제 비율을 뭐 80%, 70% 이렇게 인정해 주는 비율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과세 소득 빼고 소득 공제를 빼는데 비과세 소득은 거의 대상이 없고요. 뭐 공익 펀드 뭐 이런 거 이외에는 없고 그다음에 소득 공제 대상은 약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인이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미국에서는 이게 직접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 소득은 쫙 열거하고 송금으로 인정하는 걸 다 빼서 소득을 계산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모든 조정을
손익계산서에서 시작하라, 결산서상에.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보면 수익, 비용 빼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요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수익, 비용 컨셉과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입금, 송금의 컨셉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결산서에서는, 회계에서는 수익을 안 보는데 세금을 과산하겠다. 그게 입금산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할 땐 비용으로 봐줬는데 세법에서는 그 인정 안 하겠다, 비용을. 그러면 그건 송금불살입니다. 이걸 더하고 특별히 세법에서 송금으로, 비용이 아니어도 송금을 인정해 주는 것과 기업에게서는 수익으로 잡았는데 세법이 입금에 인정 안 한 거, 이걸 뺍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간접법에 있어서 법인세를 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이중장부를 쓰면은 참 이게 세금 걷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장부는 결산서 장부 하나만 가지고 하고 그거에서 세금을 계산하겠다, 이런 방식인데, 지금은 뭐 이중장부 이렇게 쓰는 데가 없고 이게 다 둘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뭐 미국식으로 저렇게 직접법에 의해서 계산해서 또 다시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소득세 아주 복잡했죠, 단계가. 법인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4단계인데 이것도 세계적으로 다 2단계 이내에서 해결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선 2억 원 이상 가세표준에 걸리면 9%죠. 그래서 3천억이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4%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과거에 25%에서 윤석열 정부가 3%를 감액을 하는 걸 나왔는데 야당의 반대로 24%로 이렇게 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물건 살 때마다 10% 것도 있는데 우리도 뭐 어떤 때는 영수증에 이렇게 찌내 놓지만 10%를, 어느 데는 그냥 우리도 모르게 세금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를 사업자가 우리한테 물건을 판 쪽에서, 우리 부가가치를 받은 쪽에서 자기가 부담한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갖다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대해서 세율, 현재 10%거든요. 10%를 사가는 고객에게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물건을 살 때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그거를 빼고 자기 매입세 공제를 받고 갖다가 납부한다. 사업자별로 납부하죠. 자, 그래서 매출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매입이 많아갖고 매입세액이 더 많다. 그러면 환급을 해줍니다. 매입세 공제가 많은 건 너무 많아지면 환급을 받게 되죠. 자, 부가가치세는 아무나 내느냐? 아닙니다. 납세 의무자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 독립성을 갖춘,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어 계속적 반복적 영리를 해야 되죠. 영리나 뭐 비영리도 일부 과세 대상이 되니까요. 독립성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재화를 수입할 때도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책을 아주 고가에 누구한테 사줬다, 뭐 이런 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책을 사주면서 부가가치세까지 얹어서 이렇게 줬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바람입니다. 우선 그 책을, 일회성 책을 사고 팔면은 부가가치세 과세 납세 의무자 요건이 안 되거든요. 부가가치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책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면 면세 제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책 사러 가서 책 사면은 거의 부가가치세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모르고 자기네끼리 돈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참 우스운 사건 나왔는데, 신문이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보도를 하면서 그 요건을 하나 찍지 못해서 제가 SNS에서 그걸 설명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떤 유튜브에도 등장하고 이 얘기가 많이 등장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용하던 PC를 누구한테 팔았는데 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와서 당신 왜 부가치세 띠먹었어? 이렇게 하면은 다들 뭐 I'm sorry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I'm sorry가 아닌데 그건 사업성이 없는 거래는 부가치세 납세 의무자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부가치세 세율 구조는 이렇게 세 개, 세금 내는 그 세 개와 특별히 과세하는 간이가세 제도가 있는데요. 일반 과세자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공급가액의 10%를 자기 사가는 고객에게 받아가지고 자기가 공급받은 가액, 자기가 살 때 원가에 산 때 10%를 부가치세를 내고 사야 되거든요. 그 나머지만 갖다 내는 그게 일반 과세자가 되겠습니다. 자, 영세율은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세율을 0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공급받을 때 낸 그 매입세액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환급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 영세율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 영세율은 주로 수출하는 데와 요거에 됩니다. 수출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세됐던 모든 세금을 다 뭐냐면 소비지 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수출한 제한은 한국에 소비 안 하기 때문에 부가치세를 하나도 걷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방식으로는 수출하는 사람에게 공급가액의 0에서 자기가 공급가액에서 낸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수출업자들은 이 환급받은 걸 고려하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수출이 촉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면세는 요거는 이제 영세율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급가액에서는 0 세금을 안 걷지만은 자기가 낸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매입세액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다 그 부담한 거죠. 돌려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업자는 이 공급가액을 정할 때 이럴 때 자기 여기 세금을 안 받지만은 그러나 자기 세금이 있으니까 요걸 공급가액에 좀 얹어서 이렇게 부과하겠죠. 이런 방식이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면세 제한은 대개 그 농수축산물 여기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농수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민이 뭐 농자재를 사고 뭐 이랬을 때 그 부가세 면세되는 것도 있지만 일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생산한 어떤 농축수산물을 공급할 때는 세금을 안 내지만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른 나라 세제, 유럽 세제하고 조금 비교해야 될 텐데요. 유럽 세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위해서 공급가액에 낮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율이 단일 세율 10%거든요. 근데 세율을 복수로 계산해서 높은 세율 뭐 30%짜리 있고 29%짜리도 있고 어쨌든 간에 낮은 세율 6% 5%짜리를 유지해서 이런 면세에서 오는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유럽에서 세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간이과세제도. 요거는 매출액이 얼마 안 돼서 뭐 거의 그 연 8천만 원에 미달한다. 연 8천만 원이면 한 달에 한 700만 원어치 아닙니까? 매출 총액이. 그런 사람에게 너무 의무를 가혹하게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연간 공급 대가 부가치세 포함한 가격이 8천만 원 미달한 개인 사업자, 법인은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요 공급 대가에다가 그 업종에서 이 부가가치율 대개 이게 원가율이 한 60%다 그러면 부가가치율 40%죠. 그거의 10%만을 이렇게 내고 관이가세자가 내고 매입세 공제도 안 받고 이걸로 끝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가가치율이 15%부터 40%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인 경우는 부가가치율 매입세액이 80%다. 그러니까 100원어치를 85%다. 100원어치를 팔면 85원이 원가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또 후하게 인정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8천만 원에 미달해야 간이가세 되는데 연말에 조금 일했더니까 8천만 원 조금 넘어간다 그러면 내내 일반과세자가 돼서 굉장히 손해를 보겠다 그러면 일 안 하겠다는 거죠. 뭐 그런 부작용을 일부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걸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 상속세 및 증여세. 요거는 이제
과세 방식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과세하는 거고요.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끼리 증여하는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일부 증여세는 뭐 피상속인이 이렇게 증여하는 사인증여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자,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인데,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유산취득세는 개별적으로 상속인별로 받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두 개가 막 섞여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산세 방식이다. 그래서 이걸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 이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산세 방식으로 하면은 많은 재산을 남긴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상속세를 내고 나머지가 나눠 가야 돼요. 유산취득세는 미리 나눠서 각자의 좀 낮은 율을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높은 누진율, 요걸 좀 피하는 효과가 생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재산은 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상속인은 살아서 돈을 받는 사람이죠. 이게 좀 혼동스러운 컨셉이 돼갖고 어떤 분은 이제 세금 저한테 뭐 이렇게 상의하러 오면서 제가 피상속인인데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걸어오셨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입니다. 상속인이 살아있는 사람. 자, 그래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가치를 모두 포함한다. 이게 상속재산입니다. 근데 일부는 상속재산을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뭐 보험금 이런 거 받을 거 의지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전에 뭐 돈을 상당히 많이 쓰셨는데 어디서 쓴지를 얘기 안 하겠다, 뭐 잘 입증을 못한다, 그러면 그건 추정 상속재산, 그래서 상속재산에 집어넣습니다. 뭐 억울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과세기술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공과금, 그러니까 뭐 세금 안 냈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장례비용, 일정 금액까지는 영수증이 필요 없고 일정 금액 넘어가면 영수증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 빚이 있다 이런 거를 과세가격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상속받을 사람한테 증여한 거, 또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증여한 거는 모조리 상속재산 안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계산한 다음에 과거에 냈던 증여세는 증여세 공제로 다시 차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세율 높은 걸 피하기 위해서 찔끔찔끔 증여했다, 그래서 증여세 좀 낮은 세율을 냈다, 그렇게 하면 10년간 합산을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신 분은 더 오래 살아 계셔야지 그걸 피할 수 있습니다. 하기야 뭐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안 내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안 되면 됩니다.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은 상속세를 계속 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이런 거 있는데 뭐 배우자 공제가 있고 다 있습니다. 자, 근데 배우자도 없고 자녀가 한 명밖에 없어서 공제기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억 원입니다. 5억 원까지는 모든 상속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그다음 보시면 세율이 똑같습니다. 세율이 똑같고 굉장히 누진율이 샤프하게 올라가죠. 30억 원만 초과하면 초과분은 50%입니다. 이것도 근데 상속증여세는 지방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납니다. 끝난데 뭐 신고를 하면은 3% 공제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효세율은 100분의 50까지는 안 가고 3%를 공제받으니까 그거를 빼고 나면은 한 5%이 정도까지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자, 증여세는 그 수증자의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세금 안 내고 그러면 증여한 사람도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향 친구한테 뭐가 사업이 망해서 뭐 친한 친구가 뭐 와서 참 하소연을 하면은 돈을 주면은 이 친구가 그걸 증여받은 걸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면은 증여자가 이차납세 연대납세 의무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친구한테 증여할 때는 꼭 증여세를 원천징수해서 자기가 갖다 내든지 증여세 내는 걸 확인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이 합니다. 자, 증여세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가 있고 제한 납세 의무자로 따지면 무제한 납세자는 우리나라의 거주자입니다. 제한 납세자는 비거주자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 요 납세 의무가 무제한 납세 의무자가 되면은 외국 재산 증여한 거 다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제한 납세 의무자가 되면 국내 재산만 해당되겠습니다. 자, 계산 구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증여 재산 가액에다가 10년 내 상속세와 똑같이 10년 내에 증여한 거는 합산을 하기 위해서 더하고, 그러니까 미리 낸 세금은 증여세 공제를 해주죠. 일단 비과세 재산 뭐 예를 들어서 분장 이런 거 받은 거 이런 거는 과세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과세 가액에 불산입된 걸 빼고, 그다음 부담부 증여를 하면서 증여를 자기 받으면서 뭐 빚을 또 하나 받았다 이런 거는 빼고 과세 대상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성장 동력을 되살리려면 세제 개편을 어떻게 해야 되냐. 2017년 참 그때 이후에 경기가 참 많이 나빠졌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운명을 갈라놓은 법인세제입니다. 자, 2017년 이전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습니다. 그 법인세를 옛날로 환원한다. 그래서 25%로 돌렸습니다. 근데 같은 해에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서 들어서서 민주당이 뭐 극렬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아주 엄청나게 깎았습니다. 그래서 한미 법인세율 역전이라는 아주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가 줄고 뭐 경기가 참 안 좋고 미국은 지금 그 주가가 뭐 사상 최고로 계속 경신하지 않습니까? 고용도 뭐 굉장히 높고. 그래서 자꾸만 뭐 세금 깎으면 투자하냐 이런 사람들은 뭐 이 좋은 어떤 예가 하나 있으니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 정부가 들어서 법인세 3%를 다시 인하해서 22%로 다시 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야당 반대로 1%로 축소돼서 지금은 24%로 법인세 최고세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미 법인세 역전 이런 거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그 이유가 됩니다. 우리나라 고용 생산 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주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법인세 세율을 내려놓고 뭐 자꾸만 세액 공제 뭐 투자 촉진 방안을 자꾸만 조세 감면을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이렇게 신설을 합니다. 그런데 조세 특례 제한법에는 최저한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금을 많이 깎아도 10%, 17%까지 내야 된다. 대기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세율이 24%인데 최저한세율이 17%니까 차이에서 깎을 수 있는 거가 각 기업의 조세 감면 상한이 7%거든요. 지금 주겠다는 총량을 따지면 엄청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개가 막 감면이 들어가서 7%를 넘어서면 어떻게 하냐? 요거를 일부를 제외시키고 공제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제외시키는 순서 이런 것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아예 조세 감면을 선택을 합니다. 회사가, 기업이. 그래서 규제가 심한, 이거 투자 안 하면은 막 어떤 페널티가 있고 뭐 가서 투자했는가 막 조사하고 이런 데는, 이런 거는 최저한세 걸리면 안 하거든요. 그게 참 중요한, 우리가 기술 개발, 인력, 세계 이게 중요한데 요거에 대한 규제가 많은 거를 최저한세 걸렸다 그러면 그걸 안 하고 널널하고 쉬운 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레이엄의 법칙이에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조세 감면 중에서 최저한세에 걸리게끔 하는 거는 그건 최악의 세제입니다. 그래서 조세 감면은 또 항목별로 보면 다 의원입법입니다. 의원이 로비 받아서 입법을 하거든요. 이거를 일괄적으로 일몰시키고, 그다음 이제 모든 조세 감면은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일몰 기간이 있거든요. 일몰시키고 꼭 필요한 항목만 선별해서 하고 최저한세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아주 17%를 더 낮추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너무 높아갖고. 근데 자,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율은 국민 모두의 감정을 이렇게 통합시키기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면은 같은 친구들 사이도 자기는 다 벌어서 집 사야 되는데 집을 상속받으면 세금도 낮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좀 불공정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가 그렇게 동의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이요. 이거는 주식을 상속받아 경영을 하는데 거기서 세금을 아주 과하게 부과하면 그 기업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축소하면 고용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부자인 부모가 자식들이 이걸 갖고 좀 사업을 해보게 하는데 사업 자금을 줄 때 증여세를 50% 때리면은 그 사업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뭐 아니면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는 그 당시에는 과세하지 않았다가 이 사람이 사업을 해서 크게 일으켜서 막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남한테 주식을 처분할 때 그때 아버지한테 받은 것까지 모두 과세 대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그게 자본이득 방식이거든요. 캐피털 게인 텍스 방식인데 이거는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는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관련돼서 법인 기업과 관련돼서만은 이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바꿔서 증여세 부담을 이연시켜 주자. 그러니까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꼭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해서 세금 부담 인하하는 거 딱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이건 투자 감세입니다. 기업은 뭐 부자 가난한 거를 따질 수가 없거든요. 자, 요 이제 단기 과세, 과세율 제고해서 단기적인 현안은 뭐가 있느냐? 우선 부가가치세, 면세, 간이가세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증가한 건데 고속버스, 옛날에는 시외버스만 면세였는데 고속버스까지 면세로 전환했거든요. 자, 이게 고속버스로 면세를 전환하니까 면세 제한은 아까 제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속버스 비싸게 한번 살 때 최초 구입할 때 이게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속버스는 우등고속같이 이게 쓰다가 2년 넘어가면은 우리가 2년 넘어가면은 이제 취득가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6개월에 4분의 1씩 이게 따랐다고 보니까. 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일반 고속은 굉장히 좀 헝거가 다니잖아요. 우등고속은 아직도 과세 부가세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산 차는 다 우등고속을 해요. 그러니까 우등고속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고속보다 우등고속이 왜 일어나느냐? 일반 고속을 갖다가 면세로 전환한 이후에 생긴 효과입니다. 근데 우등고속 뭐 이렇게 보면 어느 건 텅텅 비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낭비, 요 고속버스를 누가 무슨 목적으로 뭐 이 면세하도록 뭐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정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거는 이제 면세로 다시 전환하는 거는 상당히 자제해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은 2단계 세율 구조를 해서 미가공 공식용품에도 낮은 세율에 부과를 해서 결국 다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살리는데 그런 방식을 유도해야 되겠다. 미국은 영업세를 쓰면 주별로 그래서 부가가치세 안 쓰지만 OECD 나라가 다 부가가치세를 쓰는데 평균 세율이 19.5%입니다. 우리는 10%.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부가가치세를 너무 높이면 그 나라 소비 안 한다가 이거 예를 들면 호텔에 가서 자는 거 관광에서 뭐 먹는 거 이런 거는 회피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율이 너무 낮은 거 10% 이걸 어떻게 적절히 조정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최저한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아주 다급한 과제입니다. 지금 이게 조세 감면 잔뜩 열거했지만은 효율성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이건 아주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가만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세제가 농어촌 특별세제의 과세 방식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에서 감면 조항이 있으면은 감면을 해준 거에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받겠다. 처음부터 감면을 80%만 해주면 되죠. 왜 다른 세목까지 만들어서 이거 줬다가 뺐습니까? 그 이자, 배당, 소득세 감면액도 10%.
예를 들면 이자 소득이 비과세 돼서 난 세금 안 낸 줄 알았더니 뭘 10% 달라. 농어촌 특별세에서 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목적세 다 국고에서 수입인데 이런 식으로 줬다가 뺏는 과세 방식 참 이거 후진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빨리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2월 공제 결선금 공제 혼선.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2017년에 이제 그 세제 개편을 하고 세수가 확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월 결산금은 평생 무기한으로 써라. 과거에는 이렇게 쓸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한다. 무기한으로 쓰자. 그 대신 80%, 70%만 사용하라. 그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 미국 세율을 확 떨어뜨리는 대응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2월 결손금을 이렇게 제한하는, 사용을 제한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세율도 낮춰주는 것도 아니고 높이고 뭘 이렇게 하면서 과거의 10년짜리 뭐 15년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2월 결손금 공제를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및 상생 협력 촉진제에서는 미완료 소득 계산할 때 결손이 있는 회사들 보고 빨리 돈 쓰라고 할 수 없거든요. 결손 인정하는데 또 요거하고 이렇게 충돌이 돼가지고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2월 결손금 공제하는 거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제 80% 시작해서 70, 60 갔다가 작년에는 또 80으로 올렸습니다. 80 하려면 그냥 다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제 전반과 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금 참 중요합니다. 국민들 참 납세의식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세제를 운영해야만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력을 찾고 일자리도 늘고 성장 동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